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의 박광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부터 일반 승용차에 과속감지 카메라를 설치한 암행 순찰차가 일부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예전에는 고정식 카메라만 피하면 됐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감속 운행 하셔야 되는데 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걸 막겠다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여기 앞에 붙는 수사가 재밌습니다. 암행. 자, 암행. 암행하니까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의 역사, 이거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거죠? 그렇죠.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또 우리나라 역사 속에 존재하는 좀 특별한 모습, 아마 이제 암행 어사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네. 짐작하시겠지만 조선시대는 관료제가 굉장히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가 모든 고을에 사또를 파견했다. 아, 이게 고을 수령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조선시대가 한 330개 정도 고을이 있는데 거기에 모두 군현에 이제 파견을 하는 거죠. 이게 언뜻 생각하면은 단순해 보이지만 고려 때는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밖에 수령을 파견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수령 파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부 영화 보면요, 그 보안관이 없는 마을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무법자들이 설치고, 그러니까 막 판사도 순회를 하고. 그래, 판사가 그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령 같은 경우는 행정, 그다음에 뭐 군사뿐만 아니라 사법 어떤 능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이 되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조선 초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이제 예전에 호족이었던 세력이 강했던 사람들이 향리로 남아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수령을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세종 때는 이제 부민고소금지법 이제 이런 것들도 만들게 됩니다. 부민고소금지법이 뭡니까? 그 부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수령을 고소하는 걸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령에게 그 어떤 그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을 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수령의 업무가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역설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수령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견제 제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른바 어사 제도를 이제 쓰게 됩니다. 중앙에서 이제 그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거 알아보러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중국에서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네. 중국이 이제 당나라 때 안진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사로 활동을 했고 특히 이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그때 마침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한을 풀어주니까 비가 내렸다 그래서 어사우, 어사 덕분에 내린 비다. 원한을 풀어주어서 비가 내렸다. 중국 분들이 또 거기도 세게 터셨네요. 네. 근데 이런 기록이 이제 조선시대 성종 때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사의 필요성을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조선에서는 한 걸음 더 이렇게 공식적으로 파견하는 어사가 아니라 몰래 파견을 해야 수령들의 일상을 감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암행어사 제도를 만들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하나의 전통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최근에 이 중국하고 일본 옛날 영화들 다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늘 등장하는 게 중앙에서 관리가 와요. 그럼 미리 알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야, 관리 오는데 휴전하자. 이러고서는 사람을 그 관리는 앉아서 술만 드시고 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막 싸우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암행이 이제 붙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암행어사가 수행하는 임무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암행어사가 아닌 사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감진어사, 순무어사, 안액어사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어사의 종류가 많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감진어사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좀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뜻이 있고요. 네. 순무어사 같은 경우는 변란이나 재해가 생겼을 때 파견하는 거고 이제 안액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는 안액어사거든요. 안액어사. 그래서 밀란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어사인데 이들은 이제 별견 어사라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그 지역에 파견한다 그리고 파견을 하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이제 수령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중앙 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파견해서 그 문제를 조절하고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상황이 벌어진 걸 수습하는 거니까 굳이 암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감찰 내지는 어떤 사고의 어떤 수습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암행어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몰래 가야 되는데 이 몰래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제도화시켜서 이제 조선이 운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암행어사 제도가 기록에 처음 등장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춘향전에서 처음 등장했을 리는 없고 기록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다루는 건 성종 때 등장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말로서 암행어사라는 말이 딱 등장을 하는 거는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그러니까 중종 때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암행어사가 파견이 이제 400년 동안 이어졌고요. 뭐 영조, 정조 때는 뭐 수백 건이 파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시대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전통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뽑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먼저 암행어사는 높은 사람을 뽑지는 않고요. 아, 이게 사실은 좀 고된 일이잖아요. 네.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의 나이를 분석을 해본 게 있는데 30대, 40대가 중추고요. 네. 이제 20대가 그 다음이고 50대, 60대는 별로 없습니다. 아, 이게 그렇겠네요. 힘들어요. 그죠. 옛날에 이게 포장도가 안 돼 있고 말 타고 혹은 걸어서 다녀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힘든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산품 이하를 당화관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뽑고 때에 따라서는 육품 이하도 이제 뽑게 돼서 비교적 이제 소장 관리들이 암행어사를 이제 뽑히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힘이 없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품계는 낮은데 이 사람들이 승정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처럼 임금 옆에서 항상 일을 하던 관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별정직이군요. 그렇죠. 별정직이면서 일종의 이제 청와대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승정원은 말 그대로 청와대 역할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힘이 있는 관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사로 이제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어사를 파견해야겠다 왕이 얘기를 하면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모아서 이제 후보를 몇 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럼 그 후보 중에서 이제 왕이 이제 먼저 한 명을 뽑고요. 그래서 이제 어사 후보를 하나 뽑습니다. 네. 두 번째 과정은 어디로 가느냐라는 건데 이 어디로 가느냐를 제비 뽑기를 합니다. 아, 이게 제비를 뽑는다. 네. 이권 관계 이런 게 섞여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니까요.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뭐 영의정이 이번에는 경상도로 보내셔야죠. 그러면 경상도 관리들이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330개의 고를 넣은 대가지를 하나를 뽑습니다. 그걸 이제 추생이라고 해요. 추생. 추생이 이제 추자가 뽑을 추자에 생자가 이제 뭐 제비라는 뜻이니까 제비 뽑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보통 암행어사를 추생어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생하고 이제 암행어사가 뽑혔으면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문서를 하나 줍니다. 문서. 근데 문서 건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동대문 밖에서 열어라, 남대문 밖에서 열어라. 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가 서울을 벗어날 때까지 네. 어디 가서 봐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데 뭐 어디서 열어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갈공명이 왜 이렇게 주머니 주잖아요. 긴급할 때 열어라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열면은 이제 아까 그 추생한 지역이 적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미리 알면 비밀이 새니까. 어디로 가세요? 그러면 야, 나 이번에 저 강원도로 가 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집에서 떠나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미 그 정보가 고급 관리를 통해서 파발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기가 막히군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나가면 승정원에서 뭘 하나 주냐면은 이제 아까 그 문서하고 더불어서 팔도 어사 제거 사목이라고 하는 좀 긴 이름의 책을 줍니다. 이게 매뉴얼입니다. 네, 매뉴얼. 두 개의 매뉴얼인데 하나는 어사 활동과 관련된 매뉴얼. 그래서 어떤 그 탕과 놀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매뉴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상도 지역의 요즘 정세. 그러니까 만약에 가는 게 경상도 지역이면 그 지역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미리 준다. 그렇죠. 정보를. 그래서 그 두 개의 매뉴얼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승정원에서 물건을 받는데 하나는 마패, 하나는 이제 그 노쇠로 된 자 두 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노쇠로 된 자는 도량령과 관련해서 하나는 형구, 하나는 이제 세금을 걷는 되박을 재는 그런 어떤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부정하게 세금을 걷지 않았나 이런 걸 이제 체크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널리 알려진 이 마패는 이제 그 상서원에서 만드는 그 도장 같은 건데요. 보통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이마패를 줍니다. 이마패? 보통 말이 한 마리부터 5마리가 있는데 네. 조용히 움직여야 되니까 2마리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이게 막 왁자지껄하게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암행 제도는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손님척 방문해서 이제 뭐 매장을 평가한다거나 시민 감시단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이제 아직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수령들, 자, 미리 이런 그 암행을 알았다라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암행어사의 가장 큰 매력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백성들로 볼 때는 흥미진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령들로 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래서 암행어사가 어떻게 파견되었다라는 걸 처음에는 알 수가 없는데
어느 지역 즈음에 도착을 하면은 그게 이제 고을에 이제 도착을 하면서 그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 옛날은 사실 이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낯선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투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닌데?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벌써 소문이 탁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사또들 사이에 예를 들어 아산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좀 특이하다. 그럼 이제 천안에서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걱정을 하면서 사또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자기들끼리 상공인 연합회처럼 사또 연합회가 있었군요. 이게 또 정보를 공유하는. 이제 그만큼 이제 백성들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또들이 이제 겁에 질리거나 좀 조심하는 모습들이 이제 좀 뭔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역설적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도 했었습니다. 중종 때 이제 송기수라는 그 어사는 이제 문서를 가지고 하다가 이 문서 자체를 도난당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게 이거를 가져가야 그 사또를 이제 벌을 줄 수 있었는데 그 증명이 되는 문서를 잃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탈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영조 때 홍영안이라는 어사는 태인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주막에서 곧 이제 출도를 하려는 참에 밥 한 그릇 먹고 가는데 그때 그 밥에 누군가가 독을 탔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결국은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암행어사의 어떤 활동은 때에 따라서는 굉장한 위험을 동반하는 그런 그러네요. 일이기도 했습니다. 위협을 당하면서. 네. 그럼에도 이제 춘향전에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해야 했을 때 그 카타르시스는 굉장히 대단하지 않았을까. 저는 춘향전의 이몽룡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자기 여자가 옥에 있는데 자기가 멋있게 돋보이겠다고 며칠을 또 옥에다 놔두잖아요. 그렇죠. 저는 도착 즉시에 바로 암행어사 출두를 외쳐야 됐어라고 개인적 의견임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자, 암행어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청취자 송윤숙님께서 언젠가 어사 박문수 얘기도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사 박문수. 그래서 어사 박문수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암행어사의 상징으로 불리는 인물이고요. 영조 때 이제 소론이라는 당색 때문에 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영조의 지우, 영조의 어떤 신임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의 처리 과정에서 담대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치밀하다는 평가도 같이 받게 되는데요. 이인자의 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서 있었던 영조에 대한 반란이 있을 때 그거를 진압하러 가기도 했고 그 반란 지역에 남아서 사실은 민심을 다독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왕의 친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런 박문수가 어사로 파견된 것이 공식적으로 기록에 4번 남아 있습니다. 1727년부터 50년까지인데 경상도 지역으로 2번, 그다음에 함경도, 강원도로 각각 1번씩 갔는데 문제는 이 박문수가 어사로 파견되었을 때 감진어사, 진휼사, 균세사로 파견이 되었으니 앞에서만 말씀드린 별관 어사처럼 암행어사가 아닌 공식적인 어사였던 겁니다. 아, 박문수가 암행어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까지 이 연구 기록을 연구 결과를 따르면 어사이지만 암행어사는 아니었던 거죠. 아니, 박문수는 암행어사 아닌가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그 이미지는 그럼 뭐죠? 그러니까요. 드라마에서도 등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 노래 속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렇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 배경이 뭘까 이제 그 찾아보니까 일단 박문수라는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행정가로서 특히 이제 지방관 관찰사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었던 인물로 널리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함경도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흉년이 들었는데 그 사실을 정부에 고하지도 않고 경상도 관찰사던 시절에 식량을 함경도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로 혼인을 못하는 여성들, 지금과는 좀 혼인에 대한 개념이 좀 달랐던 시기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도와주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굉장히 실무에 밝아서 재정을 좀 줄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른 화폐 유통도 얘기를 하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나 서민들이 볼 때는 영조의 평가에 보면 이제 성질이 사나운 말과 같고 그 학문은 부족하지만 열정이 있다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는 거죠. 일을 굉장히 잘하면서도 성격이 불같아서 그렇죠. 왕하고도 막 이렇게 소위에서 맞짱도 뜨고 막 이런 네, 신하들하고도 싸우고 탄핵당하고 막 이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1915년에 박문수전이라는 소설로 등장을 하고 그게 영화로 등장을 하고 또 어린이들이 읽는 위인전에 이 소설이 인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 속 박문수, 어사 박문수보다는 암행어사 박문수에 조금 더 익숙해졌으니 역사 속 어사와 어사 박문수와 문학 속 암행어사 박문수를 같이 보시면 그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시는데 또 박문수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박문수가 암행어사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만으로도 이 코너의 그 존재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은 역사 속 암행의 모습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